히틀러가 마냥 정치 깡패인 줄 알았더니 평화의 수호자인 양 이미지 연출에 성공하는 거예요. 깡패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또라이든 아니던데? 독일도 꽤 살기 괜찮던데? 큰 올림픽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치른 나라가 설마 전쟁을 일으킬까? 그러진 않겠지라고 이미지 세탁에 성공하는 거예요. IOC나 피파가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고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포츠는 정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죠. 실제 경기 중에 정치성 발언을 하면 크게 제재받는 일이 있잖아요. 스포츠의 정신은 너무 고귀해서 정치와 무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포츠 행사가 정치와 거리가 있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올림픽을 유치할 때부터 온 국가와 정부가 다 달려들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국제적인 경기 중에 국가끼리 싸우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심판 판정이 어떠니 결과가 어떠니 이런 걸 두고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인 감정이 좋아지지 않을 때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장난 아니었잖아요. 월드컵 한번 잘 치렀다고 축구협회장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가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스포츠 이벤트는 모두 정치적이다. 수많은 정치적인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가장 성공한 올림픽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이 올림픽은 히틀러의 명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준 역대급으로 성공한 올림픽이었거든요. 사실 모든 올림픽은 히틀러가 개최한 베를린 올림픽 이전과 베를린 올림픽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 올림픽 덕분에 히틀러는 정권도 안정시킬 수 있었고 국제적으로 이미지 세탁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올림픽 전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럭비공 같은 구구 깡패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권위 있는 스포츠를 딱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또라이도 아닌데 히틀러 쟤도 믿을 만한 사람 아니야? 이런 이미지 세탁에 성공했어요. 사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노력으로 올림픽 개최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가실은 히틀러가 쏙 빼먹죠. 서울에 88 올림픽도 있잖아요. 이 개최에 성공한 거는 전두환이죠. 근데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과실을 따먹잖아요. 전두환은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에 초대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행사는 정치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를린 올림픽 그리고 히틀러가 그 배후에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올림픽이 열리기 전 히틀러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당시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독일은 비무장하도록 강요받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무기도 없고 국민들의 사기가 굉장히 쭉 저하된 상태죠. 근데 누가? 바로 히틀러가 이 비무장에서 재무장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엄청나게 확충해서 다시 위대한 독일을 세우자고 나치를 앞세워서 독일 국민에게 막 부추기기 시작하죠. 독일이 갑자기 재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그 옆에 프랑스도 있고 건너편에 영국도 있고 밑에 이탈리아도 있고 소련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압박을 엄청나게 가합니다. 근데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하고 펌핑질을 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국제적인 압력을 이겨낼 맷집이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아직까지 정면 대결은 할 수 없으니까 몰래 힘을 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인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영국에게 먼저 손을 씁니다. 그래서 1935년에 영독 해군 조약을 맺게 돼요. 영국이 가진 해군력의 한 35%만 우리가 보유할게 라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럼 영국은 왜 독일과 이런 조약을 따로 맺어서 히틀러를 인정해줬을까요? 영국은 사실 히틀러를 어떻게 두든 지가 알아서 폭주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 냅둬서 한도 끝도 없이 폭주하느니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 상한선을 마련해줘서 선을 지키게 하자. 그래도 35%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해군력 키워도 우리한텐 못 따라와 하고 영국이 안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정을 체결한 거죠. 영국이 나가리 됐어요. 히틀러가 첫 번째 스텝을 밟았으니까
나머지 스텝들도 하나씩 밟기로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프랑스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로 라인란트 지방의 재무장인 거예요. 이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라인란트 지방이에요. 자, 이 지역이 비무장 상태가 된 것은 바로 프랑스 때문이에요. 여기 프랑스와 독일 지도가 있는데 라인강이 상류 쪽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으로 흘러요. 그러다가 하류로 갈수록 독일 쪽으로 흐르다가 네덜란드로 빠져서 북해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라인강이 국경인 지역은 프랑스가 그나마 안심할 수 있어요. 독일군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프랑스가 라인강을 국경 삼아서 방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라인강이 국경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라인강이 국경이 아닌 지역은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프랑스군이 대항해서 맞서 싸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강이라는 천연 경계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간 지대를 프랑스 입장에서 우리가 불안하니까 비무장 지대로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라인란트 지방인 거예요. 독일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 나쁘죠. 내 땅인데 무장을 하지 말라니. 히틀러는 그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비무장 지대를 무장화하고 무력화시키려고 개슬 간을 보면서 상대방을 건듭니다. 계속해서 나는 라인란트 지방에 군대를 보낼 거야, 무장할 거야, 재진입할 거야, 이 뻐꾸기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히틀러가 언젠간 사고를 치겠구나, 독일이 다시 이 라인란트 지방을 재무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언제 쟤네가 그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936년 8월에 올림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까지는 얘네들이 조용히 있을 거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쯤 이 라인란트 지방이 다시 재진입하지 않겠냐. 그때를 기점으로 삼고 준비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히틀러는 어떻게 해요? 올림픽 5개월 이전인 3월에 뒤통수를 빡 쳐버리는 거예요. 미쳐, 이때 설마 재무장 하겠어? 라고 할 그 시점에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라인란트 지방을 접수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이런 큰 대형 사고를 쳤어요.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근데 히틀러는 아직까지 전쟁을 전면적으로 일으킬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미지는 이미 국제 깡패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는 정치 이벤트를 찾고 바로 베를린 올림픽이 그 이벤트로 딱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미 히틀러가 라인란트 지방에 사고를 쳤잖아요. 국제 조약을 어쨌든 깬 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제대로 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어요. 게다가 나치 독일은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오직 정통 독일 민족인 아리아 민족이 우월하고 아리아 민족만이 금메달을 따야 돼. 그리고 유태인이었던 사람들을 막 다 자르는 거예요. 당시 스포츠계에도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독일 권투 챔피언, 테니스 스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퇴출당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올림픽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 세계의 연합을 함께하고 평화의 상징이 되는 스포츠 이벤트인데 인종차별하고 민족차별하는 저 깡패 히틀러에 도움을 줄 수 있냐? 우리는 그런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 보이콧하자. 이런 의견이 점점 거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된 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체 올림픽을 세우자. 이런 의견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이때 만들어졌던 포스터인데 1936년 7월에 22일부터 26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자. 이런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1936년 7월에 올림픽이 열리기로 했는데 바로 이 1936년 7월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스페인에서 쿠데타를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내전이 벌어졌으니까 올림픽은 몽땅 물거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 없던 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대체 올림픽도 실패하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베를린 올림픽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베를린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반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반발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 국가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미국이 당시 대장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근데 의견이 분분해요. 먼저 미국 아마추어 경기 연맹 회장인 제레미야 마혼이라는 스포츠 거물이 있어요. 슈퍼 거물이에요. 이 사람은 히틀러를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이 인종차별도 하고 민족차별도 하는데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합니다.
반면에 히틀러에 찬성하는 쪽도 당시 있었어요. 에이버리 브런디지라는 또 다른 스포츠 거물인데 미국 올림픽 위원회 회장이에요. 나중에 IOC 위원장까지 하는 슈퍼 거물이에요. 이 사람은 유태인 그리고 공산주의자를 극혐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비슷하잖아요. 히틀러와 나치 체제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스포츠 거물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아마추어 경기연맹의 투표로 올림픽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은 어쨌든 아마추어들이 참가하는 거니까 결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올림픽 참가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이 베를린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도 뒤따라요. 결국 베를린 올림픽은 49개국이나 참석을 하거든요. 그 4년 전에 LA 올림픽이 37개국이었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안 좋았던 망할 뻔했던 베를린 올림픽이 49개국으로 최대 국가가 참석하는 엄청나게 성공하는 올림픽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멍석이 깔렸어요. 히틀러는 이 기회를 놓칠 사람이 아니죠. 나치가 원래 군중선동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1936년 8월 1일에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멋있게 등장해서 선전부장인 괴벨스가 써준 개회사를 낭독하는 멋진 퍼포먼스를 딱 보여줍니다. 모든 관객은 히틀러를 보면서 그 손을 뻗는 나치식 인사 있죠? 이거를 하면서 열광합니다. 온 스타디움이 나치식 인사를 하는 관중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열광 분위기가 어마어마하죠. 패배감으로 젖어있던 독일 국민들에게 이 국뽕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진 거예요. 이런 히틀러의 쇼 이벤트는 철저한 올림픽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당시 올림픽 주경기장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실내 수영장도 만들었고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주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실내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실내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선수촌 건설하잖아요. 이런 식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게 바로 베를린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현대 올림픽의 초석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아이러니하게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이었다. 그리고 히틀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성화 봉송에도 힘을 씁니다. 성화 봉송이 원래 있긴 했거든요. 근데 올림픽의 원산지인 아테네부터 베를린까지 성화 봉송을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요. 거리는 3,422km예요. 그래서 1km당 한 명씩 3,422명의 성화 봉송 주자를 만듭니다. 각 주자는 국뽕을 최대치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성화 봉송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완장을 차고 뒤따르는 나치 당원들, 이런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기획해서 계속해서 방송하고 보도하는 거예요. 독일 민족주의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쩌들어 있던 이 독일 시민들이 계속 열광하고 나치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나치의 위대함이 계속 강조돼서 이게 엄청나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히틀러는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줄 선물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당시 메달을 따면 원래 이 월계관을 주잖아요. 이건 원래 올리브 나무로 했는데 이 올리브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참나무를 사용합니다. 왜 참나무를 사용하냐? 참나무는 독일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고 송기정옹도 참나무 월계관과 참나무 묘목을 히틀러로부터 직접 받죠. 아마 히틀러와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를 한 유일한 조선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만적인 모습도 연출을 해요. 원래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했잖아요. 그런데 다 숨겨요. 유대인 출입금지 이런 표지판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친절해라. 동성애자들에게도 친절해라. 이런 교육을 대회 진행 요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중에는 인종차별이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요.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서 걔네들을 싹 모아서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히틀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히틀러는 경기 결과에도 개입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순혈 백인인 아리아 민족이 메달을 따야 우월함이 증명되잖아요. 근데 송기정 그리고 제시 오원스가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흑인이었던 제시 오원스가 올림픽의 꽃인 육상에서 4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가장 꽃 하이라이트인 마라톤에서 송기정 옹이 금메달을 목에 걸죠. 그래서 히틀러가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측근들에게는 이 유색인종 깜둥이들이 너무 메달을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잘 기획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해요. 독일 내부의 민심을 얻습니다. 나치당에 대한 신뢰를 엄청나게 높여요. 대외적으로도 효과가 좋았어요. 히틀러가 마냥 극우 깡패,
정치 깡패인 줄 알았더니 평화의 수호자인 양 이미지 연출에 성공하는 거예요. 깡패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또라이든 아니던데? 독일도 꽤 살기 괜찮던데?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 정도 큰 올림픽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치른 나라가 설마 전쟁을 일으킬까? 그러진 않겠지라고 이미지 세탁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림픽은 히틀러의 가장 성공적인 정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이상으로 베를린 올림픽, 히틀러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